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제3장 예술을 이해하는데도 경제학은 유용한 도구다. 27초대형 철제 구조물 에펠탑의 탄생 비화. 공공재와 무임승차. 2024년도 8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프랑스 파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호주의 시드니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뉴욕에 가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은 비슷한 대답을 한다. 프랑스 파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에펠탑이며 호주 시드니 역시 오페라하우스이다. 뉴욕에 여행을 가서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는 반드시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는 대답이 들어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영화에 등장해 유명해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전망대를 떠올린다. 사람들이 에펠탑, 오페라하우스, 자유의 여신상 등의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이들이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예술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건축물은 국가와 도시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서적 만족감을 높여준다. 건물이나 공원뿐만 아니라 거리에 놓인 조형물이나 조각상, 거리에서 전개되는 공연, 도시 벽에 그려진 벽화 등 공공조형물의 형태인 예술품들은 대부분 이러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들은 일반적인 예술품과는 달리 공공재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재는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재화를 말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해당 재화의 소비를 막을 수 없는 경우 비배재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 비경합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축제도 공공재이다. 공공재란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이며 누군가 그 재화와 서비스를 향유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향유하지 못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각품이나 건축물뿐만 아니라 축제도 여기에 해당한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축제 리우 카니발은 포르투갈에서 브라질로 건너온 사람들의 사순절 축제와 아프리카 노예들의 전통 타악기 연주 및 춤이 합쳐져서 생겨났다고 한다. 이것을 점차 발전시켜 지금과 같은 형식의 카니발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보통의 거리 축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여러 삼바 학교들이 설립되고 학교별로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지금과 같은 큰 규모의 축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오늘날 리우 카니발은 10만 명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연 예술로 자리 잡았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로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을 갖춘 공연 예술이기 때문이다. 옥토버 페스트로 알려진 독일의 맥주 축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축제는 1920년 가을 바이에른 왕국의 황제 막스밀리안 1세가 루드비히 황태자와 작센 공국의 테레사 공주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초청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던 것에서 기원한다. 이것이 한 해 농사의 마무리를 자축하는 농부들의 축제로 계승되었고 지금은 맥주 제조회사들이 자신들의 맥주를 선전하기 위해 벌이는 시음회 등과 결부되어 세계 700만 명이 참여하는 성대한 축제로 발전했다. 공공예술품과 무임승차의 문제. 대형 축제, 초대형 건축물, 조각품, 대규모 공원 등과 같이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을 갖고 있는 재화들은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을 갖춘 공공재 성격의 재화는 생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그 혜택은 누구나 공짜로 누린다는 점이다. 즉,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시장 실패로 볼 수 있다. 공공예술품 이외의 다른 공공재인 치안 서비스, 도로, 다리, 등대, 가로등과 같은 시설들도 민간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시장 실패의 치유 차원에서 정부가 대신 나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공공예술품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영방송의 편성 내용이라든가 도시 건물의 벽화, 도시의 상징적인 건축물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세계적인 조형물로 너무나도 유명한 에펠탑의 경우 처음 설립 당시에는 많은 프랑스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에펠탑은 1889년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건축됐다. 당시 프랑스는 파리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했다. 생각 끝에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을 짓기로 한다. 세계인에게 프랑스의 발전상과 문화예술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판단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에펠탑이라는 초대형 건축물을 철제 구조물로 건설하기로 한다. 철은 군함, 대포 등 군사력을 보충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용되는 자원인데, 이처럼 귀한 자원을 거대한 예술품에 사용할 수 있는 국력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파해서인지 당시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에펠탑 건립에 반대했다. 유명한 문인, 화가, 음악가 등 300명이 모여 에펠탑 건립 반대운동을 벌였다. 그 중에는 단편소설 작가인 모파상, 시인 베를렌느, 작곡가 구노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반대를 무마하고자 건축가 구스타브 에펠은 일부러 높은 층에 자신의 사무실을 차리고 에디슨을 비롯한 당대 유명 인사를 두루 초대했다. 예술가들에게 높은 공간에서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할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파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공연 예술을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지 상상할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다. 실제로 고공체험을 한 많은 예술가들은 에펠탑 건립에 대한 반대운동을 철회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공공재이자 문화상품인 에펠탑은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다. 다른 모든 공공재가 그러하듯이 에펠탑의 유지 보수의 주체 역시 정부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공재는 무임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제공해준다면 나 또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공급하려고 나설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필요도 없다. 누군가 관리를 해준다면 나는 계속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에펠탑의 경우 7년마다 도색 작업을 해야 하며 칠을 하고 다시 보수하는 시간만 해도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그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을 개인이 지불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에펠탑이 처음 세워졌을 때 그러했듯이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조형물이나 축제가 새로이 기획될 때는 많은 진통이 따른다. 혈세 낭비라는 반발이나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하지만 만약 에펠탑이 이와 같은 여러 반대운동들에 부딪혀 건설되지 못했다면 세계의 관광산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파리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명소이자 관광지로 각광받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상으로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초대형 철제 구조물 에펠탑의 탄생 비화이었습니다.